안녕하십니까, 이주원입니다. 요즘 하루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누군가에게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좀 힘들었다. 나 잘하고 있는 걸까? 예전 같으면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가족에게 말을 꺼냈을 텐데요. 이제는 그 상대가 AI가 되기도 합니다. 언제든 답장을 해주고 화내지 않고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물론 이런 기술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남습니다. 상처받을 일이 없는 대화는 과연 진짜 관계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기술이 외로움을 덜어주는 시대, 우리는 정말 덜 외로워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과 마주하는 방법을 조금씩 잊고 있는 걸까요? 5월 7일 목요일 AI 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5월 7일 목요일 AI 톡톡,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소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소영 아나운서는 혹시 AI에게 고민 상담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모르게 가끔 제 얘기를 하게 될 때도 있고, 네. 또 사실 예전에는 남자친구랑 싸울 때 아. GPT 에임을 빌려서 네. 제가 연락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성공하셨나요? 네,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이렇게 AI를 쓰다 보면 좀 웃긴 게 네, 뭔가 무슨 말을 해도 좋은 생각입니다. 맞아요.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처음에는 뭐 내가 진짜 맞는 말을 했나 보다 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진짜 공감인지 아니면 그냥 내 말이 다 맞다고 해주는 건지 좀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실제로 요즘에는 AI에게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도 있고 뭐 사주나 점 같은 걸 보는 분들도 맞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주도 되게 잘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굳이 점을 보러 갈 필요도 없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생각해보면은 참 예전에는 궁금한 게 있으면 뭐 검색창을 열어보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들 때에도 AI를 찾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AI가 우리 일상 가까이에 들어왔다는 뜻일 것 같은데요. 요즘 오늘 AI 뉴스에서도 이 생활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온 AI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가지 뉴스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AI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어떤 뉴스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7개 대학교가 AI 중심 대학교로 선정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과 LG, 냉난방 공조 사업을 확대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고요. 수개월 걸리던 통신 반도체 설계를 AI로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AI 전력 만드는 철강, 유화, 조선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졌고요. 마지막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이 AI를 활용해서 여름철 녹조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합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AI가 대학 교육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천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7개 대학을 AI 중심 대학으로 선정하고 앞으로 8년간 최대 2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AI 기초교육을 받고 각자의 전공에 AI를 접목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AI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 변화, 최소영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영 아나운서는 뭐 요즘 대학생들 보시면은 예전이랑 이 과제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뭐 도서관에 가서 많이 공부를 했다면 요즘은 사실 AI랑 거의 공부를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뭐 요즘은 뭐 AI한테 뭐 개요도 물어보고 네. 뭐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 문장까지도 또 맞아요. 다듬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뭐 학생들이 알아서 AI를 쓰는 수준을 넘어서 이 대학 교육 자체가 AI 중심으로 또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정부가 여기서 뭐 AI 중심 대학교 7곳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어떤 학교들이 뽑혔고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선 우리 대학가가 정말 AI 열풍의 진원지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천대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숭실대, 연세대 등 총 7개 학교를 AI 중심 대학으로 최종 낙점했습니다.
선정된 대학들에는 앞으로 최장 8년 동안 무려 240억 원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요. 매년 학교당 30억 원씩 지원받는 셈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잘해오던 학교들을 골라서 이제는 그 역량을 AI 교육에 정말 집중적으로 쏟아붓게 할 전망이라고 해요. 네,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뭐 컴퓨터 활용 수업이나 뭐 엑셀 수업 같은 것도 정말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이걸 꼭 배워야 되나 이랬었는데 막상 사회에 나오면 또 정말 많이 쓰게 필요하죠. 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는 뭐 그 자리에 AI 교육이 들어오는 뭐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대학당 연간 30억 원이면 정말 큰 돈인데 이 선정된 대학교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AI 교육의 의무화입니다. 그동안 AI라고 하면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의 뭔가 전유물처럼 느껴졌잖아요. 이제 이 대학들에서는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AI 기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전공과 AI를 연결하는 이른바 브릿지 교과목도 신설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사학과 학생이라면 AI를 활용해서 고문서를 해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요. 또 경영학과 학생이라면 AI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셈입니다. 이를 위해 총장 직속으로 AI 전담 조직을 만들어 학교 전체를 AI 중심으로 개조하겠다라는 게 또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궁금한 거는 이 정부가 이렇게 대학 교육을 AI 중심으로 바꾸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한데요. 전문가만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기술자뿐만이 아니라 이 AI를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육아 빈재가 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금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박사급 전문 인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인문이나 사회, 또 예술 등 모든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 전환 인재가 국가의 경쟁력을 좀 결정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강의실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산업계와 손잡고 또 현장의 문제를 AI로 직접 풀어보는 이 프로젝트 역시 필수적으로 수행하게 되는데요. 기업들이 당장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AI가 없다라고 아우성치는 문제를 대학 교육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어떤 의지로 또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선정된 대학교들이 이렇게 따로 있다 보니까 선정되지 못한 대학교들은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제 모교도 뭐 선정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런 AI 교육 흐름이 다른 학교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일종의 AI 교육 국가대표이자 또 실험실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고 해요. 정부는 다음 달에 현재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아닌 학교들 중에서도 3곳을 더 추가로 뽑을 예정입니다. 또 국내 57개 대학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서 이번에 선정된 7개 교가 만든 최고의 AI 교육 모델과 노하우를 전국의 여러 학교들로 빠르게 퍼뜨릴 계획입니다. 또 선정된 학교들이 앞장서서 길을 닦으면 이제 나머지 대학들도 그 길을 따라서 AI 교육 혁신에 동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게 정부의 핵심입니다. 이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럼 이렇게 지원이 계속된다는 걸 텐데 이 사업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장기적인 효과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이 AI를 다룰 줄 아는 기본 소양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컴퓨터를 배우는 게 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듯이 이제는 AI도 전공을 불문하고 사회생활에 정말 필수 무기가 된 셈인데요. 배경은 과기정통부 장관도 대학 교육이 AI 중심으로 좀 변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이 AI 교육의 선구자가 되어준다면 앞으로 또 우리나라는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AI를 자유자재로 도구 삼아서 성과를 내는 좀 강력한 인재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네, AI는 이제 전공자만 배우는 기술이 아니라 이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익혀야 할 기본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AI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전공과 일 속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냐일 것 같은데요. 이번 AI 중심 대학 사업이 대학 교육의 변화를 이끌고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AI를 더 제대로 다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가 냉난방 공조 사업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응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서버에 열을 식히는 냉각 기술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성능 GPU가 많아질수록 전력 사용과 발열도 커지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냉난방 공조 사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우며 데이터 센터 냉각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반도체만큼이나 중요해진 공조 기술 경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승 아나운서, 그 스마트폰이 되게 뜨거워지면은 네. 뭐 요즘에는 야 이거 겨울에는 손난로로 써도 되겠다 뭐 맞아요. 이런 얘기들 많이 엄청 하잖아요. 뜨거워지죠. 확실히 뭐 저는 갤럭시를 쓰고 있지만 네. 또 아이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뜨거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또 금방 사실 죽기도 해요. 그래서. 막 네. 꺼진다는 네. 얘기죠. 네. 뭐 이렇게 휴대폰 하나도 오래 쓰면은 뭐 이렇게 뜨거워지기도 하고, 노트북 같은 경우도 뭐 과하게 사용하다 보면 팬 소리가 크게 나기도 맞아요. 하고 발열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AI 데이터 센터는 그보다 훨씬 많은 고성능 장비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AI 시대에는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만큼이나 이 열을 냉각하는 기술도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 냉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냉난방 공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한마디로 대형 건물과 또 공장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거대한 시스템 사업을 구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가정용 에어컨이 주력이었다면 이제는 대형 빌딩이나 공장, 그리고 무엇보다 AI 데이터 센터가 핵심 타겟입니다. 요즘 AI가 확산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아가는 고성능 컴퓨터들이 뿜어내는 열기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뜨거운 열기를 제때 식히지 못하면 시스템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열기를 효율적으로 식혀주는 공조 시스템이 AI 시대의 숨은 진주로 떠오른 겁니다. 시장 규모도 2035년에는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그만큼 정말 노다지 시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집에서도 컴퓨터가 뭐 너무 뜨거워지거나 하면은 뭐 선풍기를 쐬게 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잠깐 쉬게 하거나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처럼 이렇게 큰 거는 네. 뭐 사실 뭐 단순하게 시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를 시키는 기술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네, 이제는 바람을 넘어서 물이나 기름으로까지 식히는 단계에 왔습니다. 서버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차가운 물을 순환시켜주는 액체 냉각은 또 기본이고요. 아예 서버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냉각유에 푹 담가버리는 액칩 냉각 기술까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바로 이런 고도의 냉각 기술력을 확보해서 데이터 센터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거죠. 특히 고성능 그래픽카드, 즉 GPU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이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좀 전력은 적게 쓰면서 확실하게 식혀주는 기술이 곧 돈이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좋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네, 그럼 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전략이 어떻게 다른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 삼성전자 어떤 식으로 판을 짜고 있나요? 네, 삼성전자는 인수합병, 즉 M&A를 통해서 지름길을 선택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공조기업인 플렉트 그룹을 인수했는데요. 이 회사는 원래부터 데이터 센터나 공항, 또 병원 같은 큰 시설에 공조 설비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곳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회사가 가진 탄탄한 영업망과 기술력을 활용해서 유럽과 북미의 데이터 센터 시장을 정말 빠르게 파고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미 검증된 전문가와 손을 잡고 글로벌 시장의 중심부로 바로 들어가겠다라는 전략인 거죠. 근데 LG전자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가전에서는 워낙 강자인데 공조 시장에서는 또 어떤 무기를 내세우고 있나요? 네, LG전자는 직접 만든 핵심 부품의 힘을 또 믿고 있습니다. 가정용 에어컨을 만들며 쌓아온 압축기나 인버터 같은 핵심 부품 기술력을 상업용으로 그대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형 냉각 설비인 칠러 사업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이 1년 만에 3배나 늘었다고 해요. LG전자는 2027년 내년까지 칠러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지금 추세라면 목표 달성 시기가 그보다도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기업의 경쟁이 우리 경제 전체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이 단순한 가전 경쟁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맞아요. 한국의 먹거리가 이제 개인용 제품에서 산업용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신호입니다. 지금 그동안 삼성과 LG가 또 우리 집 거실 그리고 주방을 책임졌다면 이제는 전 세계 AI 산업의 심장부인 데이터 센터를 책임지는 인프라 기업까지 거듭나고 있는 겁니다. AI 시대가 화려한 소프트웨어의 축제라면 이제 그 축제가 멈추지 않도록 묵묵히 열을 식혀주는 말 그대로 K 공조가 또 우리 경제의 새로운 효자 노릇을 정말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이 AI가 커질수록 그 뒤를 받추는 이 기술이나 아니면 뭐 시설이 함께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이 냉각과 공조 기술이 이제는 AI 산업을 움직이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설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계시죠? 수개월 걸리던 통신 반도체 설계가 이제는 AI로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개월이 걸리던 통신 반도체 설계 작업을 AI가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회로 설계와 칩 배치 과정까지 함께 최적화하는 AI 모델을 만든 건데요. 반도체 개발 속도를 높이고 설계 인력 부족 문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케아에서 가구를 하나 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좀 뜬금없긴 하지만 근데 항상 제가 완성품만 사다가 네. 이번에는 좀 큰 맘 먹고 이 조립용 이 가구를 샀습니다. 네, 잘하셨나요? 근데 이게 설명서를 보고 하는데도 네.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저찌 이게 완성을 하긴 했는데 완성하고 나니까 너트가 한 두세 개 남더라고요. 아니, 쓰셔도 괜찮은 거 같으세요? 네. 뭐 지금도 이게 제가 지금 방송에 나와 있지만 뭐 이게 괜찮은 건지 아직까지 좀 네.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가구 하나 조립하는 것도 이렇게 헷갈리긴 하는데 반도체 설계는 그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복잡한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내 연구진이 이런 복잡하고 정밀한 반도체 설계를 AI로 훨씬 더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정말 반도체 설계 전문가를 돕는 초능력 AI 비서가 등장한 셈입니다. 유니스트와 경북대 공동연구진이 고성능 통신 반도체 핵심 회로를 자동으로 설계해주는 AI 모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보통 통신 반도체 하나를 설계하려면 전문가들이 몇 주에서 또 길게는 몇 달씩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을 반복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발된 AI를 활용했더니 기존에 약 119시간 걸리던 작업이 단 28시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설계 시간이 무려 76% 이상 단축된 거죠. 시간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어든 비결도 궁금해지는데요. AI가 어떤 과정을 대신해 주는 거죠? 네, 가장 큰 비결은 설계와 배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통합 최적화에 있었습니다. 반도체 설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회로도를 그리고 그 다음 이 회로를 칩 안에 어떻게 배치할지 정하는 레이아웃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회로를 잘 그려놔도 실제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배선 폭이나 또 소자 위치에 따라 예상치 못한 잡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 두 단계를 사람이 일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을 했는데 이번 AI는 강화 학습을 통해 최적의 회로 조합을 찾으면서 동시에 배치 단계 오차까지 찾아내는 정말 한 번에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수백 번 반복해야 할 시뮬레이션을 AI가 스스로 학습하면서 정답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일을 빨리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결과물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졸업 논문 같은 것도 빨리 쓰는 것보다는 그쵸, 그래도 완성. 정확한 연구나 뭐 분석을 네. 뭐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반도체는 또 특히 이 작은 차이가 성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AI가 설계한 결과물의 성능 어떤 정도인가요? 놀라운 점이 이 성능 지수가 기존 사례보다 훨씬 우수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번에 설계된 회로는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핵심 부품인 전압제어 발진기인데요. 신호의 잡음은 줄이면서 전력은 적게 써야 하는 정말 까다로운 장치입니다. AI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아주 미세한 성능 변화를 밀리초 단위로 예측해냈습니다.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전문가가 설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또 효율적인 결과물을 내놓은 거죠. 요즘 뭐 전자기기만 봐도 이 새 모델이 나오면은 규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네. 뭐 케이블이나 정말 케이스 하나도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 반도체도 공정이 바뀌면 기존 설계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 좀 어려워질 것 같기도 한데 이번 AI 기술 다른 공정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게 정말 이번에 또 하나의 강점인데요. 바로 전이학습 기술로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나노 공정에서 학습한 AI가 있다면 그보다 더 작은 공정에서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데이터의 10% 정도만 추가로 학습하면 바로 새로운 공정에 맞는 설계를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는 차세대 반도체로 넘어가는 속도를 정말 비약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요즘엔 또 어떤 분야든 뭐 숙련된 전문가를 찾는 게 굉장히 또 어렵다는 말이 많습니다.
특히 반도체 설계처럼 뭐 경험과 이런 정밀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면 네. 인력 부담도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기술, 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줄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반도체 설계 인력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숙련된 전문가가 투입돼야 하는 단순 반복 작업들을 이 AI가 대신 처리를 해준다면 인력난 해소는 물론이고 설력 비용 절감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우리 통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아날로그 회로 설계에서도 이 기술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설계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 반도체가 AI를 쓰는 과정을 넘어서 이제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부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해야 됐던 작업을 줄이고 전문가들이 더 중요한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 건데요. 반도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만큼 이 설계 속도와 효율을 높이는 AI 기술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네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략 만드는 철강 유화 조선, 다시 뜨거워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뜻밖의 산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조선 같은 전통 제조업이 가진 인프라와 유휴 부지가 AI 시대의 자산으로 떠오른 건데요. AI 열풍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넘어 이른바 굴뚝 기업의 성장 기회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AI 산업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만 돈을 벌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이런 철광이나 조선 같은 전통적인 굴뚝 기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들 기업의 가치가 수직 상승하고 있다고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전력 때문입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쉬지 않고 엄청난 전기를 먹는 정말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의 발전기를 돌려본 경험이 있거나 또 거대한 전력 인프라를 가진 AI 기업들이 파트너로 낙점받고 있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소식은 이 조선사들의 변신인데요. 배를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이 이제는 데이터 센터의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로 거듭이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미국 AI 데이터 센터에 무려 6,200억 원 규모의 선박 엔진을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제 배에 실려야 할 엔진이 땅 위 데이터 센터로 가서 비상전력을 책임지게 되는 셈이죠. 저희가 이런 생성형 AI, 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걸 쓸 때는 검색하자마자 화면에 바로 딱 뜨니까 뭔가 뒤에서 전기가 얼마나 사용되는지는 체감이 잘 안 되긴 하잖아요. 모르죠. 네. 근데 노트북도 충전기 없으면 금방 꺼지듯이 맞아요. AI도 결국 전기가 있어야 돌아가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근데 선박 엔진이 이 데이터 센터 발전기로 쓰인다. 네. 이게 좀 신선하긴 한데요. 원래 발전기로 쓰던 가스터빈 같은 장치들도 있다고 하는데 왜 굳이 선박 엔진을 쓰는 건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이게 속도와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계획이라고 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전용 가스터빈을 주문하면 2029년 하반기에나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주문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박 엔진은 이보다 1년 정도 납기가 빨라요. 당장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선박 엔진이 아주 훌륭한 대안인 셈이죠. 게다가 데이터 센터는 1초라도 전기가 끊기면 데이터가 전부 날아가 버릴 수 있는데요. 선박 엔진은 원래 거친 바다에서 또 24시간 가동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매우 높습니다. 덕분에 HD현대중공업은 벌써 2년 반치 일감을 꽉꽉 채웠다고 하고 공장 역시도 풀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네, 또 요즘 도심에 큰 건물 하나 짓는 것도 부지 문제나 민원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데이터 센터도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디에 짓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삼성중공업은 아예 바다 위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파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정말 조선사들만이 할 수 있는 영리한 전략입니다. 이른바 부유형 데이터 센터인데요. 육지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정말 부지 확보도 어렵고 또 민원 문제도 많죠. 그런데 바다 위에 띄우면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게다가 데이터 센터만의 가장 큰 숙제인 냉각 문제도 바닷물을 이용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배를 만드는 기술과 에너지 인프라 기술을 결합해서 바다 위를 정말 AI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구상이 돋보입니다. 네, 또 이 철강이나 화학 기업들도 이 유휴 부지를 데이터 센터용으로 내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 공장 노는 땅들이 이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셈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원래 제철소나 화학 공장이 가진 전력 인프라가 정말 핵심 자산이 됐습니다. 철강 공장은 원래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공장 바로 옆에 대형 변전소가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최근 철강 수요가 줄어서 노는 땅이 많이 생겼는데요. 여기에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면 새로운 변전소를 지을 필요가 없이 바로 전기를 끌어올 수 있게 됩니다. 또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이 인천, 당진 등의 유휴 부지에 데이터 센터 임대 사업을 검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OCI 홀딩스 같은 태양광 소재 기업도 미국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또 올해 들어서만 200% 넘게 폭등하는 등 시장의 열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또 집에서도 멀티탭 하나만 없어도 불편하기도 하고 네. 뭐 아무리 좋은 기기가 있다고 해도 전기가 안 통하면 사실 무용지물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데이터 센터처럼 엄청난 전기를 쓰는 시설이라면 이 전기를 보내고 나눠주는 그런 장비들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전기를 만드는 엔진이나 부지만큼이나 이 전기를 전달하는 변압기 같은 전기역 기기들도 굉장히 또 난리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말 그대로 K전력의 지금 황금기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또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이 3사의 수주 잔액을 합치면 무려 32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1분기 실적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고요.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을 새로 짜야 하는데 변압기나 배전반이 없어서 못 파는 지경입니다.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돈이 되는 고부가 가치 제품만 골라서 수주할 정도로 입지가 정말 탄탄해졌습니다. 주문이 너무 밀리다 보니 미국 현지 공장을 새로 짓거나 또 중설하는 등 지금 시설 확충에도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과거 저성장 굴뚝 사업으로 평가받던 이 기업들의 가치가 완전히 또 재평가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런 흐름이 우리 경제에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네, 첨단 산업과 또 전통 산업의 신개념 결합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AI라는 최첨단 기술이 결국 굴뚝 산업의 이 튼튼한 인프라와 엔진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HD 현대그룹의 시가총액이 최근 200조 원을 돌파한 것도 시장이 이 변화를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앞으로 우리 전통 제조업들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걸 넘어서 전 세계 AI 인프라를 지탱하는 에너지와 기술의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기사를 살펴보면 이 AI 산업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기, 엔진, 부지, 전력 설비 같은 기반 산업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소 오래된 산업처럼 여겼던 철강이나 조선, 에너지 기업들이 AI 시대의 인프라 파트너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첨단 기술과 전통 제조업이 만나서 어떤 새로운 성장을 만들고 있는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AI를 활용해서 여름철 굉장히 문제인 이 녹조의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녹조 문제에 AI 기술이 활용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기존 수치 모델에 AI 예측 기술을 더해서 녹조 발생 정보를 더 빠르고 정밀하게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AI가 산업 현장을 넘어 물환경 관리와 국민 생활 안전을 지키는 도구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수영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오사카에 좀 다녀왔는데요. 네. 오사카 가면은 다들 그 글리코사인 앞에서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번 또 찍으려고 또 찍었어요? 가봤는데, 네. 그 글리코사인 앞에 흐르는 이 강물을 보니까 네. 뭔가 물이 또 살짝 초록색 빛을 많이 띠고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 뉴스에 나오는 그런 녹조 문제들이 또 좀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강이나 호수에 녹조가 생기면 아무래도 보기에도 걱정되기도 하고 특히 이 식수원에 녹조가 있다면 좀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AI가 이제는 이런 녹조를 예측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 녹조 전용 일기예보에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부터 AI를 활용해서 녹조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물의 흐름이나 기온 같은 물리적인 수치를 계산하는 수치 모델을 주로 썼는데요. 이게 계산이 복잡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과거의 방대한 수질과 기상 데이터를 이미 다 공부한 AI를 함께 투입합니다. 덕분에 앞으로 7일 동안 녹조가 얼마나 생길지를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내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날씨 예보를 보면은 단순히 비가 온다 안 온다를 넘어서 몇 시쯤 비가 내릴지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일지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녹조도 이렇게 미리 알 수 있다면 대응도 훨씬 빨라질 것 같은데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녹조를 예측하는 거죠? 네, 과거의 경험과 현재 이론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AI 모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떤 날씨에 녹조가 심했는지, 과거의 강수량은 어땠는지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읽어내고요. 수치 모델은 물의 물리적인 흐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줍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예보의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일주일 뒤의 상황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녹조가 심해지기 전에 미리 물을 흘려 보내주거나 방제 작업을 시작하는 등 훨씬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예보가 있어도 이 살펴보는 지점이 적으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특히 물은 지역마다 흐름이 다르기도 하고 날씨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도 이 상황이 달라지기도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녹조를 감시하는 지점도 늘어났다면서요? 맞아요. 국민의 소중한 식수원인 상수원을 더 촘촘하게 지키기 위해서 기존 감시망 9곳에서 13곳으로 새롭게 확대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곳은 한강의 의암호, 낙동강 영천호, 금강 용담호, 그리고 영산간과 섬진강의 옥정호입니다. 주요 식수원 근처에 감치 초소를 더 많이 세운 셈이죠.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30년까지 이 감시 지점을 28곳으로 늘리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동네 마시는 물이 안전한지 더 확실하게 지켜보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분석된 녹조는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나요? 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모아 플랫폼이라는 곳을 통해서 매주 2번씩 제공되는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 정보가 단순히 공유되는 데 그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환경청이나 지자체 같은 관계기관들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녹조가 발생하기 전 단계부터 맞춤형 관리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뒤에 이 지점에 녹조가 심해질 것 같다라는 AI의 경고가 뜨면 미리 된 방류량을 조절하거나 또 오염 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선제 경고 조치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네, AI가 우리 환경을 지키는 이런 파수꾼 노릇을 정말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기대 효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으로 또 과학적인 예보가 곧 안전한 식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 위기로 여름이 더 길고 뜨거워지면서 녹조 대응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첨단 AI 기술은 환경 오염에 대응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30년까지 전국의 모든 상수원에 이 AI 예보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인데요. 인공지능 덕분에 올여름 녹조 때문에 물 마시기 불안하다라는 걱정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이제 AI가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식수원과 물자원을 지키는 데도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녹조가 심해진 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AI 예측 기술이 올여름 녹조 대응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지 함께 지켜보시죠. 저희는 이렇게 5가지 뉴스 만나봤습니다. 한 번 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AI 기업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차량용 반도체와 AI 비전 기술을 앞세워 자율주행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넥스트칩입니다.
네, AI가 자동차 안으로 들어오면서 차량이 이제 주변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넥스트 칩이 AI 모빌리티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 시간에서는 모빌리티 산업에 꽁꽁 숨겨진 하지만 진짜 배기 챔피언 기업 하나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율주행의 최전선에서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혁신을 만들고 있는 곳이죠. 바로 넥스트 칩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막 복잡한 숫자나 데이터로 들어가기 전에 진짜 근본적이면서도 재밌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자동차는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걸까요? 우리야 눈으로 보고 뇌로 척척 판단하지만 쇳덩어리인 기계도 결국 똑같은 걸 해내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엄청난 미션을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쭉 훑어볼 핵심 로드맵입니다. 1번 스마트 카메라의 부상, 2번 넥스트 칩과 김경수 대표, 3번 비전 기술의 3대 핵심, 4번 미래를 위한 투자, 5번 로보틱스로의 확장, 그리고 마지막 6번 향후 전망까지 빠르게 가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스마트 카메라의 부상, 수동적 보기에서 능동적 센싱으로. 요즘 자동차 업계에서 벌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뭔지 아시나요? 예전에는 카메라가 그냥 후방화면 띄워주는 말 그대로 단순히 보기, 즉 뷰잉 용도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AI가 사물을 척척 감지하고 차를 직접 제어하는 인지, 즉 센싱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요즘 나오는 신차들 타보면 진짜 카메라 천지죠. 앞차랑 부딪힐 것 같으면 확 멈춰주는 전방 카메라부터 위에서 내려다보듯 주변을 360도로 싹 비춰주는 서라운드 뷰, 거울 대신 달린 이미러, 심지어 차 안에서 운전자가 조는지 감시하는 인캐빈 카메라까지요. 이렇게 카메라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지니까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특화된 반도체 수요도 폭발하는 거고요. 바로 여기에 엄청난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 넥스트 칩과 김경수 대표, 비전 기술의 설계자들. 이 기술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 바로 김경수 대표입니다. 현재 한국패밀리스 산업회 회장도 맡고 계시죠. 원래 1997년에 보안 카메라로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조만간 자동차가 스스로 굴러가는 시대가 무조건 오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2019년에 자동차 시장에만 100% 올인하려고 넥스트 칩을 딱 떼어내서 물적 분할을 했고요. 결국 2022년에 코스닥에 멋지게 상장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넥스트 칩은 바로 팹리스 기업이라는 겁니다. 팹리스가 뭐냐? 수조 원짜리 거대한 공장을 직접 지어서 칩을 찍어내는 대신에 그 엄청난 에너지를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설계에만 100% 쏟아붓는다는 뜻이에요. 진짜 브레인 역할만 하는 거죠. 생산은 파운드리에 싹 다 맡기고요. 세 번째 섹션입니다. 비전 기술의 3대 핵심, 자율주행 비전의 해부학. 넥스트 칩의 기술을 이해하려면 그냥 우리 몸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시신경이 있고 척수가 있고 그리고 두뇌가 있거든요. 자동차를 움직이는 이 3단계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시신경 역할을 하는 ISP, 그러니까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입니다. 밤에 운전할 때 어두운 골목이나 빛 번짐 심한 터널 들어가면 카메라가 잘 안 보이잖아요. 이 ISP가 사람 눈처럼 싹 다 선명하게 보정해주는 겁니다. 현대차, 기아의 최신 빌트인 캠2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화질 진짜 좋죠? 그 핵심 기술이 바로 넥스트 칩의 ISP입니다. 그 다음은 척수 역할을 하는 HAD입니다. 카메라가 찍은 그 엄청나게 큰 고해상도 영상을 운전석 디스플레이까지 쏴줘야 하는데 뚝뚝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단 1m초라도 화면이 늦게 뜬다? 특히 길쭉한 대형 트럭이나 버스에서는 완전 대형 사고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지연시간 제로, 압축 없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이 HAD 기술이 그야말로 생명줄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짜 두뇌에 해당하는 ADS 시스템 온칩입니다. 특히 넥스트 칩의 최첨단 라인업인 아파치 시리즈가 이 역할을 하는데요. 그냥 화질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딥러닝으로 분석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딱 감지해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심지어 스스로 주차까지 해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자율주행의 핵심 두뇌입니다. 네 번째 섹션, 미래를 위한 투자, 재무적 인고의 시간입니다.
지금 넥스트 칩의 수익 구조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돈을 벌어다주는 캐시카우는 이미 시장에 쫙 깔려있는 ISP랑 AHD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럼 궁극적인 미래 비전인 그 똑똑한 두뇌, ADAS SoC는 어떨까요? 이건 아직 대규모 매출을 내기 전 열심히 개발하고 준비하는 파이프라인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2022년, 2023년 꾸준히 오르다가 2024년에는 국내외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 넥스트칩 ISP를 막 사가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껑충 뛰었거든요. 성장 속도가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매출이 느는데 회사는 아직 영업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궁금하시죠? 간단합니다. 아파치스같이 고도로 복잡한 AI 칩을 자동차에 넣으려면 진짜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자동차는 사람 목숨이랑 직결되니까 수년 동안 혹독하게 테스트해야 하고요. 그래서 넥스트 칩은 매년 200억 원 이상을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 R&D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도약을 위해 인고의 시간을 버티고 있는 셈이죠. 5번째 섹션입니다. 로보틱스로의 확장, 자동차를 넘어서. 김경수 대표의 이 말 한마디가 진짜 많은 걸 설명해 줍니다. 자율주행 기술이랑 로봇 기술이 사실상 80% 똑같다. 이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 도로 위를 스스로 달리는 자동차의 눈과 머리를 뚝 떼어내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로봇이나 하늘을 나는 드론에 그대로 이식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2025년부터 넥스트 칩이 왜 로보틱스로 눈을 돌리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그래서 지금 넥스트 칩이 어디로 뻗어나가고 있느냐? 공장에서 사람 도와주는 협동 로봇, 물류창고 누비는 자율이동 로봇, 산업용 드론의 방역 로봇까지 타겟 시장이 확 넓어졌습니다. 복잡한 로봇 관절 사이에는 지연 없는 AHD 기술을 넣고 길 찾는 데는 똑똑한 SoC 두뇌를 얹어주는 거죠. 자동차를 넘어 거대한 산업용 스마트 센서 시장의 판을 새롭게 짜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향후 전망 2026년을 향한 타임라인. 요즘 전 세계 자동차 업계나 투자자들이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게 바로 넥스트 칩의 차세대 두뇌 아파치 6-7입니다. CS 2024에서 공개되고 나서 반응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지금 콧대 높고 까다롭게로 유명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랑 진짜 치열하게 기술 검증, 즉 POC를 진행 중이에요. 이 테스트들이 척척 마무리되면 2026년쯤에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양산 매출이 터져나올 걸로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든든한 뒷배경도 하나 생겼습니다. 무려 대한민국 정부가 밀어주고 있거든요. 완전 칠흑 같은 밥이나 폭우가 쏟아져도 보행자를 쏙쏙 찾아내는 열 영상, 나이트 비전 카메라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110억 원짜리 국책과제로 딱 선정이 된 겁니다.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도 공식 지정됐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기술 도약에 완전 날개를 단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 시간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차세대 눈의 아파치 6가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로봇에 완벽하게 자리 잡을 2026년, 세상의 모든 카메라가 단순히 풍경을 구경하는 걸 넘어 세상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할 때 말이죠. 과연 넥스트 칩의 이 놀라운 기술은 우리가 매일 타고 또 의지하는 기계들 속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어 있을까요? 이들의 행보를 앞으로도 유심히 지켜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술 변화만큼이나 시장의 평가를 함께 읽는 일도 중요해졌는데요.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요 기업의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는 AI 증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볼 리포트는 교보증권의 LG CNS 리포트입니다. 시장은 LG CNS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속속들이 살펴볼 흥미로운 분석 자료는요. 바로 교보증권에서 최근 발행한 대한민국 IT 산업의 거인 LG CNS에 대한 심층 재무보고서입니다. 사실 복잡한 숫자나 좀 낯선 비즈니스 모델들 뒤에 숨겨진 기업의 진짜 가치를 찾아내는 거, 그거 은근히 정말 재밌거든요. 오늘 이 시간 아주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결론부터 확실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교보증권이 이번 심층 보고서를 통해서 아주 자신있게 확고하게 유지한 LG CNS의 목표 주가 바로 89,000원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나온 숫자가 절대 아니거든요.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떤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길래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흔들림 없이 매수 의견을 외치는지 그 탄탄한 근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머릿속에 딱 그려볼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섹션 1, 실적 현황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와 AI, 스마트 엔지니어링, 디지털 비즈니스 서비스, 그리고 핵심 고객 생태계와 미래 성장 촉매제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 실적 현황입니다. 2026년 1분기 성적표부터 빠르게 확인해보죠. 요즘 전 세계 테크 기업들 실적 진짜 롤러코스터 타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2025년 1분기에 1조 2,100억 원이었던 매출이 2026년 1분기에는 1조 3,200억 원으로 아주 깔끔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애널리스트들이 매수를 외치려면 이런 흔들림 없는 분기별 실적 증명이 필수인데 시장 기대치를 아주 기분 좋게 딱 맞춰주면서 탄탄한 상승세를 보여준 거죠. 근데 진짜 대박인 건 덩치가 아니라 내실, 바로 이익률이에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9.4%나 꽁충 뛰어서 942억 원을 찍었거든요. 매출이 커지는 속도보다 이익이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회사 내부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AI 기술을 도입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운영 효율성을 달성해냈다는 진짜 강력한 증거인 셈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섹션입니다. 첫 번째 성장 기둥이죠. 바로 클라우드와 AI 확장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회사를 먹여 살릴 진정한 미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2027년쯤 되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장 동력들을 보면 진짜 흥미로워요. 팔란티어나 오픈AI 같은 글로벌 초대형 거물급들과 꽉 손을 잡으면서 거시적인 판을 주도하고 있고요. 동시에 자체적으로 만든 에이전틱 웍스라는 AI 플랫폼도 쫙 깔고 있습니다. 글로벌 연합이랑 자체 기술력, 이 절묘한 양동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IT 업계 용어인 DBO랑 MSP를 아주 쉽게 풀고 갈게요. 한마디로 고객에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를 아예 백지 상태에서 설계해주고 지어주고 나중에 쭉 운영까지 통째로 다 책임져 준다는 뜻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기업 입장에서 이 거대한 인프라를 한번 맡겼는데 중간에 다른 업체로 갈아탈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한번 계약하면 아주 길고 끈끈하게 돈이 계속 들어오는 확실한 캐시카우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성장 기둥인 스마트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고성능 배터리 같은 첨단 제품들의 수요가 미친 듯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걸 만들고 나를 수 있는 똑똑한 공장이랑 물류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필요해지잖아요. 북미 지역의 대규모 식품 골드체인 모바일 셔틀 사업 따는 것도 그렇고 스마트 물류가 무려 17%, 스마트 시티가 15%나 쑥쑥 컸어요. 디지털을 넘어서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현실 세계, 인프라의 두뇌까지 이 회사가 직접 짜고 있다는 방증인 거죠. 이어서 네 번째 섹션, 세 번째 핵심 기둥인 디지털 비즈니스 서비스, 즉 DBS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그 보수적이고 복잡한 우리나라 금융권의 뼈대를 완전 최신식으로 갈아 끼우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은행들이 수십 년 된 낡고 무거운 시스템들 싹 다 갖다 버리고 차세대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대한 교체 사이클이 왔거든요. 여기서 압도적 1위인 LG CNS가 혜택을 쓸어 담고 있어요. 게다가 미래금융이라고 불리는 토큰 증권 플랫폼까지 꽉 잡으면서 시장 표준을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시중은행들이랑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단순한 기술 테스트 수준이 아니에요. 당장 2026년 2분기부터 쏟아질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디지털화 사업이랑 딱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곧바로 확실한 매출을 터뜨려줄 아주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자, 그럼 이런 서비스들을 도대체 누가 돈 내고 사고 있는 건지 고객 생태계를 살펴볼까요? 이게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데요. 2025년 기준 거래액 비율을 쫙 뜯어보니까 LG전자 25.1%, LG화학 20.1% 등등. 한마디로 자매 회사들, 그룹 내부에서 절반 이상의 든든한 비즈니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부 거래만 하는 건 아니에요. 외부 고객 비중도 38.6%나 되면서 아주 건강하고 탄탄하게 외연을 확장하고 있죠.
이런 걸 재무나 비즈니스 용어로 캡티브 마켓이라고 부르잖아요. 확실한 집도끼, 내 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엄청난 무기냐면요. 바깥 경제가 좀 흔들리거나 다른 회사들이 IT 투자를 팍 줄인다고 쳐보자고요. 그래도 이 거대한 내부 생태계가 최소한의 수익은 무조건 막아주는 그야말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준다는 겁니다. 실제 수주 명세서 한번 볼까요? 그 규모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삼성 데이터 센터 코로케이션 계약 하나만 무려 6,300억 원짜리예요.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2,200억 원짜리 LG전자 차세대 ERP 구축에 농협은행 프로젝트까지 끊임없이 굴러가고 있어요. 큰 그림만 좋은 게 아니라 당장 현금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는 미시적인 현금 흐름까지 아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섹션 미래성장 축매제 거시적인 바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지금 시장에 엄청난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저 가파른 수요 곡선과 못 따라가는 공급 간극 보이시죠? AI 수요는 막 미친 듯이 폭발하는데 국내 데이터 센터 공급은 턱없이 모자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회사들은 돈을 싸들고 가서라도 당장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야만 하고 이걸 지어주고 운영하는 LG CNS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가만히 있어도 뒤에서 폭풍이 밀어주는 엄청난 호황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긍정적인 신호들을 다 종합해본 결과 보고서는 2028년 LG CNS의 매출이 무려 7조 8,7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찍을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그 세 개의 비즈니스 기둥이 전 세계적인 AI와 스마트 자동화 열풍을 딱 타고 올라가면서 만들어낼 가파른 성장 궤적이 바로 이 숫자에 고스란히 압축되어 있는 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증권사 보고서에 적힌 숫자를 넘어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업이 어떻게 다가올 미래 산업의 뼈대를 직접 설계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목격하셨을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의 통찰력을 콕 자극할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2028년으로 향하는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팽창하고 있는 AI 인프라와 스마트 물류의 혁명이 과연 전 세계 IT 서비스 시장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뒤흔들어 놓게 될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맥락을 어떻게 읽어내느냐가 결국 앞으로 다가올 투자의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인공지능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AI를 간파하는 똑똑한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